물류관리론 13주차 13- 물류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기술은 말 그대로 물류에 대한 단어 그대로 기술인데요. 물류기술이라고 별도로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돈을 기할까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단어 그대로 물류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송, 물류에서 나오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 네 가지의 기타 부가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방 기술들을 물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가 어떤 상품이 공급자로부터 원재료, 부품 등이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까지 완제품이 인도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인도한 다음에 반품 회수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기능을 이야기한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물류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류 기술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 기술 발굴 개발 실용화 정도가 국가의 매우 낮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물류 촉진에 많이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실용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물류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반의 어떤 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전략을 또 개발해서 물류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지금 시급하다 하는 내용이죠.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내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야 되는 R&D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더욱 4차 산업이 지금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각 나라별로 첨단 물류 기술 또는 스마트 물류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물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류 연구 개발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기술 추진 분야인데요. 우리가 지금 늘 여태 동안 물류 관리론을 수업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배워왔던 내용들입니다. 보관 화역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보관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하역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운송 또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대량 물량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경제성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내용으로 물류 보안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안전성,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개발돼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환경 물류 기반인데요. 친환경성인데 저공해를 위한 노력인데, 가능하면 물류 이동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횟수를 줄이거나 또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친환경성이 지금 현재 아주 대두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성은 결론적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또 기업의 원가가 줄어들음으로써 소비자가 저렴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지금 물류 보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표준화 그리고 시설 설비도 인간의 사고나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안전과 보안이 추구돼야 되고, 그런 물류 인증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포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품 낱개별 포장도 포장이지만 대용량의 어떤 포장들, 이런 것들은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용화를 실시해서 또 표준화를 실시해서 국제적인 물류 이동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포장 같은 경우 또 유닛 로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 물류라고 그래서 물류 정보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또 물류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잘 만들어져서 분석하고 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할 것인가. 또한 의사결정 지원하는 시스템이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물류 정보관리 분야 이런 분야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발되고 실용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굳이 물류 기술을 마지막에 대두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탄소를 이룰 것인가, 매연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운송 수단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운송 수단 간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시켜서 수월하게 물류 체인 간의 이동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송 관련해서 첨단 무인 자동화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이런 자율 운송 시스템 개발도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개발 중에 있죠. 자율주행차처럼 배도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물류 정보망을 이게 실시간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물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운송 차량 이렇게 위치 추적이라든가 상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그리고 차량 교통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운송에 원활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관인데요. 물류센터가 지금 굉장히 자동화, 지능화, 안전성 강화가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간이 직접 함으로써 사고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단순한 그런 내용들을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동화 창구라든가 스마트 선반 등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재고 자산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서 배웠듯이 재고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입출고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이런 내용들이 보관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물류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 운송이라든가 지능형 터미널 이런 것들이 주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지금 삼성중공업은 자율주행차처럼 배를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된다고 그랬을 때 물류비는 더 절감될 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또한 창고 같은 데서 로봇 활용을 하는 것, 자동화되는 것은 되는 거지만 로봇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물류 기술 개발들은 사람들이 가장 적게 투입되면서 물류 이동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연구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여기에는 거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사회에서 시스템이 온라인 상에서 모든 물류 체인 안에 있는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지금 물류의 중요 내용은 하역 포장인데요. 여기에서 컨테이너도 첨단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보통 표준화돼서 하기도 하지만 그 컨테이너 안에 접지 않은데 아주 편리하고 손쉽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컨테이너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효율이 아주 높은 하역 장비들,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라든가 이동 차량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웹이라든가 인터넷 기반 하역 포장 정보 시스템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한테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하역하는데도 크레인이 몇 번으로 가서 어떤 화물을 집어 내려서 트럭에 싣고 그 트럭은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 자료에 의해서 내가 몇 번 동선으로 가서 화물을 받아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시사가 예전에는 종이를 보고 찾아갔지만 지금은 거의 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 보듯이 노트북이라든가 폰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물류 이동을 하는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개발되고 더 좋은 내용들이 스마트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게 물류 하역 보관 시스템 간 상호 정보 교환 서비스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포장 용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용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 부분인데요. 장비라든가 부품들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통합적인 인터모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발을 하고 있고 원격 관리 또 어떤 보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장비 간 상호 운영 제어 정보 시스템이 개발한가 하면 무선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 이런 각가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설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형 운송 시설 장비를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소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소 가스가 고효율이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는 장거리에 있는 내용을 거리를 단축시키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물류 정보망을 실시간 통합 운영하는 것 이걸 개발하는데 각 나라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복잡하지 않고 언제든지 모니터링하면 물류 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첨단 물류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대테러 관련 내용도 지금 우리가 앞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물류용 단말기 운영 기술이라든가 수송 경로 계획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지금 발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합리화를 위한 기술들이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대되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갔을 때 여기 물류와 관련된 이런 회사를 갖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물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안전 문제가 앞전 시간에 대두됐었는데 안전은 사전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굳이 안전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안전이라는 내용을 다시 사전적인 용어부터 물류에 연결된 내용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어떤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안전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위험하지 않고 사고가 없는 상태, 이것을 안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간의 이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할 수 없고 잠재 위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가 안전문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활동 속에서 의식적으로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안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한 행동 방식, 사고 방식, 태도 등을 안전으로 체질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안전문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90년 중반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안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한 안전 문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시기에 더더욱 안전에 관심이 높아졌던 것은 미국의 9.11 테러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던 내용을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대테러 관련해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정부 주도의 안전 법령을 제정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안전관리 규약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앞전에도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ISM 코드라고 하는 내용이 국제안전관리 규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운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 및 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에 관한 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통일 기준이 되는 규약을 만들자 하는 부분인데요. 해운 선사라든가 선박 안전관리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절차가 규약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제안전관리규약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IMO라고 하는 내용인데 국제회사기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ISM 코드 준수를 이렇게 강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국 통제 시 확인토록 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선박회사는 ISM 코드 APN 시행의 12개 요소를 반영하는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요소를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5월에 해양수산부 고시로 국제안전관리구역 시행을 위한 선박 안전 경영 규정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SM 코드를 도입했고 1999년도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ISM 코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관련된 내용을 국내에도 우리나라에도 수용을 해야 글로벌 활동을 하는데 원활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수용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급기야 1999년에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물류관리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국제 절차에 맞춰가면서 불과 한 2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이 있는데요. IMDG 코드라고 하는데 포장 형태의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관한 규칙입니다. 포장 형태의 위험물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1965년 제정 이후에 유엔이 계속 권고해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2004년부터 IMDG 코드의 이행이 강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해상 운송에 관해서는 코드에 따르도록 IMDG 코드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게 강제화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번 기본 상식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당해 물질의 위험 특성에 따라서 1급부터 9급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1급 뭐 하양료부터 시작해서 9급 위해성 물질까지 IMDC 코드 거기에 들어있는 분류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어떤 표시를 하고 표찰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포장 및 용기 그리고 선적 관련 서류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 운송 적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위험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적재하는데도 만약에 그 위험물이 사고 발생됐을 때 인명이라든가 환경 오염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 운송 적재 방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상호간의 어떤 격리라든가 위험물 화재와 유출 시 비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명 손상 시 의료의 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상에서 발생되는 내용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내용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유해물질 협약이 HNS라고 하는 협약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해상 물동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유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어떤 이런 유해 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국제 규범을 우리가
위험 유해 물질 협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해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죠. 기름, 유류, 석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물론 석유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LNG 가스죠. LNG 가스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도시가스로 쓰고 있는 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LPG 가스통 있죠. 이동을 하면서 쓰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기름 유출 사건이 서해안에서 오래전에 엄청나게 서해안을 다 뒤덮는 소산에 바다를 다 뒤덮는 상황이 한번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됐을 시 손해배상이라든가 보상하는 국제 규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유해물질 협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HNS 화물에 의한 손해를 선박 소유자와 하주에게 책임을 분담시켜서 손해배상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부분에는 지금 배에 실려 있는 상황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지금 선박 소유자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국제위협 유해물질 보상 기금에서 추가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대형이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상 운송 그러니까 선박 설비 일정 부분에 반입된 때부터 양화돼서 선박 설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때까지 기간 이 내용 기간에 책임을 지지만 이 예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HNS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협약 내용이 선박의 책임 내용까지를 초과했을 경우는 국제 위험 유해물질 보상 기금에서 추가 보상하도록 규정할 정도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물류관리론 전체를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3-3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류관리론 수업 듣느라고 그것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13-3부터는 이제 여태 동안 우리 배웠던 것을 다시 리뷰하면서 복습해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